어느 날 아침 평범한 주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슬픔에 잠긴 채 장례를 치르고 막막한 생활비를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러 간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어제 또 다른 사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하루 뒤에 다시 사고를 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추적을 시작했고 그 끝에서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보험금 청구서 한 장에 숨겨진 한 가족의 절박한 사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도시락을 싸고 아들 민수 아침밥을 차려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평소처럼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나섰어요. 오늘 거래처 출장 간다고 했지?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녁엔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남편은 언제나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평범한 아침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줄은요. 오전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여보세요? 박태준 씨 보호자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무겁고 공식적인 톤이었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지금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태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설거지하던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졌죠.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지만 그게 뭔지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직 대학생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엄마 학교인데 왜? 아빠가 사고 났대. 빨리 서울대병원으로 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도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반복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은 이미 경찰들로 가득했어요. 한 형사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남편 어디 있어요? 박태준이요. 형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유감입니다. 박태준 씨는 사고 현장에서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방금까지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죽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죽다니 그게 무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온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즉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형사가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들 민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민수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민수는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한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대답 대신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민수는 제 품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죠. 22살 청년이 아직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저희를 데리고 지하 영안실로 안내했어요. 차가운 냉동고 문을 열자 하얀 천에 덮인 시신이 보였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남편의 얼굴이 나왔어요. 많이 손상되어 있었지만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제가 결혼할 때 끼워줬던 결혼 반지가 목걸이처럼 걸려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반지를 잘 안 끼고 다녔거든요. 손이 부어서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늘 목에 걸고 다녔죠.
남편 맞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습니다. 남편이 정말 죽었구나.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지인들이 찾아왔지만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죠. 민수는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의젓하게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 화장실에서 소리내 울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생활비였죠. 남편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일했지만 저축은 많지 않았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 생활비, 집 대출금까지.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보험이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망보험을 들어놨다고 했던 기억이 났죠. 저는 서랍을 뒤져서 보험 서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남편 명의로 된 생명보험 증서가 있었어요. 보험금은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죠. 저는 다음 날 바로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보험사 건물은 광화문 근처에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사망보험금 청구를 하러 왔다고 말하니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해줬습니다. 담당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보험금 청구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유가족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먼저 서류 확인이 필요한데 사망진단서랑 신분증 가져오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어요.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멈추더니 화면을 몇 번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박태준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 그러세요? 이상한데요. 여기 시스템에 박태준 씨 명의로 어제 교통사고 접수가 또 들어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태준 씨 사망일이 언제죠? 지난주 월요일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제 저녁에 박태준 씨 명의로 경미한 접촉사고 건이 접수됐어요. 본인이 직접 신고했다고 나와 있네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죠?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어제 사고 신고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남편은 벌써 돌아가셨다고요. 장례도 치렀어요. 저도 이상해서요. 시스템 오류인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는데 분명히 박태준 씨 주민등록번호랑 차량번호로 접수되어 있어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거기엔 분명히 남편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일시는 어젯밤 9시. 장소는 여의도 근처였어요. 이거 누군가 남편 정보를 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거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누가 왜 남편의 정보를 도용하는 거죠? 설마 보험 사기라도 치려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까요? 직원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조사가 끝나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분명 죽었는데 어제 누군가 남편 이름으로 사고를 냈다니요. 저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제 남편분 명의로 사고가 접수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누가 남편 정보를 도용한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어요. 보험 사기일 가능성도 있고 신분 도용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장소가 여의도라고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흔한 신분 도용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뭔가 찝찝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요. 흥미로운 게 발견됐어요. 뭔데요?
사고 현장 근처 CCTV에 박태준 씨와 체격이 비슷한 남성이 찍혀 있어요. 얼굴은 명확하지 않지만 뒷모습이나 걸음걸이가 비슷해요. 그게 남편일 리 없잖아요.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요. 그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남성이 향한 곳이 남편분 회사 근처라는 거예요. 회사요? 네. 혹시 남편분 회사에 비슷하게 생긴 동료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은 장례식 때 몇 명 봤지만 특별히 남편이랑 닮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회사 쪽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하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행동이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쓴다던가, 누군가를 자주 만난다던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냥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없었어요.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주말엔 집에서 쉬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조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커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남편 회사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강남에 있는 중견보험 컨설팅 회사였어요. 저는 로비에서 남편 부서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태준 아내인데요.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 사모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내려가겠습니다. 잠시 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내려왔어요. 장례식 때 봤던 얼굴이었죠. 사모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혹시 남편이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한 적 있었나요? 아니면 특별히 친하게 지낸 동료 있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박 부장님이 최근 몇 달 동안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새로운 미라 씨랑 자주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둘이 보험 관련 프로젝트를 같이 맡았다고는 하는데 퇴근 후에도 자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미라? 그게 누구죠? 그 미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올해 초에 입사한 신입이에요. 나이는 30쯤 될 거예요. 되게 똑똑하고 일도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근데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 회사에 있어요? 미라 씨요? 아니요, 부장님 돌아가신 다음 날 갑자기 사직서 내고 나갔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 날 바로 사직서를 냈다고요? 이건 너무 이상한 타이밍이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그만뒀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나갔어요. 근데 사모님,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얼버무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미라. 남편이 최근에 자주 만났다는 여자.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회사를 그만둔 여자.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최근에 보험을 새로 가입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 박태준 씨 명의로 한 달 전에 새로운 보험이 가입되어 있네요. 어떤 보험이에요? 사망보험이요. 보험금은 1억 원이고요. 1억 원이요? 수익자는 누구예요? 수익자는 한미라 씨로 되어 있네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미라. 남편은 자기가 죽기 한 달 전에 1억 원짜리 보험을 들었고 수익자를 그 여자로 해놨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왜 수익자가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계약 당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이미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취소는 어렵고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조사 후에 결정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남편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다른 여자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들었을까요? 설마 남편이 바람을 핀 건가요? 아니면 보험 사기를 계획한 건가요? 저는 한미라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미라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사모님, 죄송한데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주소라도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주소를 알려줬어요.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니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6층까지 걸어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죠. 누구 찾으세요?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여기 한미라라는 분 사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 그 젊은 아가씨?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요. 이사 간 것 같아요. 이사요? 네, 짐 싸는 거 봤어요. 저는 허탈했어요. 한미라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남편이 죽자마자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빼고 잠적한 거죠. 이건 분명 계획된 일이에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미라라는 여자, 1억 원짜리 보험, 그녀의 잠적까지요. 이건 명백히 보험 사기네요. 한미라 씨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제 남편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알아야겠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라 씨 위치 파악했어요. 인천공항이에요. 출국하려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같이 오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택시를 잡아탔어요. 인천공항까지 달려갔죠. 공항에 도착하니 형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출국장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긴 머리를 한 여자였어요. 저 여자예요. 형사들이 다가가 그녀를 제지했어요. 한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한미라예요? 그녀는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죠. 박태준 부장님 부인이시군요. 당신 남편이랑 무슨 관계예요? 왜 보험금 수익자가 당신이에요? 한미라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남편분, 정말 죽은 거 맞아요?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도 치렀고요. 그럼 시신 확인은 제대로 하셨어요? DNA 검사까지요? 뭐라고요? 한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형사들이 그녀를 연행해 갔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DNA 검사? 무슨 소리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병원이었죠. 담당 의사를 찾아가 DNA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DNA 검사를 왜 하시려고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요.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검사를 진행해줬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죠.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는 꿈,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남편 행세를 하는 꿈이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시신의 DNA가 박태준 씨의 기존 의료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시신은 남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제가 확인한 시신이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본 시신은 누구예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해요. 박태준 씨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남편은 어디 있는 거죠?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은 건가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형사에게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큰 사건이네요. 신원 도용을 넘어서 시신 바꿔치기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진짜 남편은 어디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일단 한미라 씨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한미라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형사는 그녀를 신문했지만 그녀는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며칠 후 그녀가 변호사를 통해 메모 한 장을 전달했습니다. 박태준 부장님 부인께 당신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복잡해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남편의 회사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매달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어요. 회사 계좌 내역? 저는 남편 회사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경찰 협조 공문을 받아서 남편의 회사 계좌 내역을 확인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송금처는 밝은 미래 요양병원이었어요. 요양병원이요? 저는 바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간판도 낡고 건물도 오래되어 보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간호사가 저를 맞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태준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한 환자 있나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런 이름으로는 없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병원으로 매달 200만 원이 송금됐어요. 분명히 여기 입원한 환자가 있을 거예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 있지 않나요? 그건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60대쯤 되어 보이는 원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이신지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박태준이라는 이름은 가명이고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가 있긴 합니다. 누구예요? 어떤 환자예요?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남성 환자입니다. 신원 미상으로 들어왔는데 매달 익명으로 치료비가 입금되고 있었어요. 지금 그 환자 볼 수 있나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병실로 안내했어요. 3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흰 침대에 누워있는 남성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그건 남편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죠. 남편. 저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죠. 이 환자 상태가 어때요? 뇌 손상이 심각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쩌면 평생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목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목에 결혼 반지가 목걸이처럼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지, 분명히 영안실에서 봤던 시신의 가슴에도 있었잖아요. 원장님, 이 환자가 입원한 게 언제예요? 정확히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이면 남편이 죽기 전이에요. 그럼 남편은 죽기 전부터 이미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건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7개월 전부터요. 그런데 영안실의 시신에도 똑같은 반지가 있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어요. 그럼 2명의 박태준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한 명은 병원에 누워있고 한 명은 사고로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남편분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다가 사고로 죽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시신을 남편분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요? 보험금 때문이겠죠. 남편분 명의로 고액보험을 들어놓고 대역을 세워서 죽게 만든 다음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남편은 보험 사기의 피해자였던 건가요? 아니면 공범이었던 건가요? 형사는 한미라를 다시 소환했어요. 이번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박태준 부장님은 회사의 불법 보험 리베이트 사건을 파헤치다가 내부 고발자로 찍혔어요. 회사 임원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했죠. 제거요? 처음엔 단순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박 부장님이 계속 조사를 멈추지 않자 그들은 더 강력한 수단을 쓰기로 했죠.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한미라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박 부장님은 그 계획을 미리 알아챘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저는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박 부장님은 가짜 죽음을 계획했어요.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서 회사의 추적을 피하고 그 사이에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보하려고 했죠. 그럼 병원에 있는 남편은 뭐예요? 그건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박 부장님이 증거를 수집하던 중에 실제로 공격을 받았어요. 회사 사람들이 보낸 청부업자였죠. 그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의식을 잃었어요. 한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박 부장님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가 죽은 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대역을 구했죠. 대역이요? 박 부장님과 체격이 비슷한 노숙자를 찾았어요. 그 사람한테 박 부장님의 신분증과 반지를 주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한미라는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예요? 회사에서 그 사람을 진짜 박 부장님으로 착각하고 죽인 거예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대신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회사의 범죄를 막기 위한 계획이었다고요? 그럼 보험은요? 왜 수익자가 당신이에요? 그건 박 부장님의 짓이었어요. 제 명의로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로 박 부장님의 치료비를 대고 나머지는 증거 수집 비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왜요? 박 부장님이 깨어나지 못했어요. 7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여전히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저도 위험해졌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당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미라는 그를 도우려 했지만 계획은 틀어져 버렸고요. 그럼 지금 남편 회사는요?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박 부장님이 모았던 증거는 제 노트북에 있어요. 하지만 저 혼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그 증거 어디 있어요? 제 집 책상 서랍 안에 숨겨놨어요. USB예요. 형사는 바로 한미라의 집으로 수색영장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서 작은 USB를 찾아냈죠. 그 안에는 회사의 불법 거래 내역, 리베이트 증거, 임원들의 대화 녹음 파일이 가득했어요. 경찰은 즉시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임원 5명이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어요. 중견보험 컨설팅 회사의 대규모 비리 사건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죠.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회사 사람들 다 잡혔어요. 당신이 모았던 증거 덕분이에요. 이제 깨어나요. 우리 민수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죠.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하다고요. 한미라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보험 사기 방조와 시신 은닉 혐의였죠. 하지만 정상 참작이 인정돼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박태준을 살리려 했다는 점, 그리고 회사 범죄를 밝히는데 협조했다는 점이 고려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미라는 저를 찾아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남편은 진짜 죽었을 거예요. 박 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들한테 진실을 알리지 말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보험금 문제도 해결됐어요. 한미라 명의로 된 1억 원짜리 보험은 사기로 판명돼서 취소됐고 제 명의로 된 5천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남편의 치료비를 냈어요. 민수에게는 아버지가 회사의 부정을 밝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만 말했어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죠. 민수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멋있어요. 옳은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었어. 3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죠. 어제 있었던 일, 민수 이야기,
동네 소식들을요. 어느 날 평소처럼 남편 손을 잡고 있는데 뭔가 느껴졌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죠. 여보, 내 말 들려요? 남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는 간호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달려와서 남편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잘하면 곧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요. 2주일 후 남편이 눈을 떴어요. 처음엔 초점이 없었지만 곧 저를 알아봤죠. 서영아. 여보, 여보, 내가 보여요?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혼자 그런 위험한 일을 했어요? 미안해. 가족 지키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회사 사람들 다 잡혔어요.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민수는? 민수 잘 지내요. 대학도 잘 다니고 있어요. 아빠 자랑스러워해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남편의 회복은 더뎠어요. 다시 걷는 법부터 배워야 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재활 치료를 도왔고, 옆에서 응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서영아, 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 뭔데요? 사실 보험금 수익자를 한미라로 한 건 맞는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죠. 이거 봐.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보험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에는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진짜로 가입한 보험이야. 한미라 명예건 미끼였어. 회사 사람들 속이려고 일부러 만든 거였지. 진짜 보험은 따로 드러났어. 그럼 이 보험은 5억이야? 수익자는 민수. 내가 정말 죽으면 민수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내가 회사랑 싸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어. 그래도 해야 했어.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하지만 가족은 지켜야 했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너랑 민수가 힘들게 살까봐 걱정이었어. 그래서 보험을 들어둔 거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바보. 저는 남편을 안았어요. 남편도 저를 안아줬죠. 사랑해, 서영아. 저도 사랑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민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회사와 싸웠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요. 민수는 놀랐지만 곧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아빠 진짜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수야. 넌 아빠의 자랑이야.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함께하게 됐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남편은 회사에 복직할 수 없었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보낸 사람은 한미라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모님, 박 부장님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부장님은 진짜 영웅이에요. 그리고 사모님도요. 두 분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편지를 남편에게 보여줬죠. 한미라한테 편지 왔어요. 그래? 뭐라고?
고맙대요. 우리 덕분에 새 삶을 시작했대요. 남편도 웃었어요. 다행이네. 그 친구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진짜요? 당신이? 응. 요즘 재활 치료하면서 배웠어. 한번 만들어 볼게. 남편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2번 죽을 뻔했고,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저녁 식탁에 앉아 남편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 민수가 건강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죠. 맛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응, 맛있어. 당신 요리 실력 늘었네. 다행이다. 앞으로 자주 해줄게. 고마워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어두웠던 시간도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아니, 2번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마지막으로 보험사를 찾아갔어요. 남편 명의로 민수 앞으로 가입된 5억짜리 보험을 정리하러 갔죠. 이 보험은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담당 직원이 물었어요. 아니요, 해지할 거예요.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얼마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직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보험이었지만 이제 그런 최악은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겨냈으니까요. 해지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어디야? 보험사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래. 일찍 들어와. 민수가 저녁 먹으러 온대.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지하철을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날부터 보험사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던 순간, 한미라를 쫓아다니던 날들, 병원에서 의식 없는 남편을 만났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은 끝났어요. 남편은 회복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죠.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남편은 여전히 가끔 두통을 호소하고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엄마 왔어요? 응, 민수 일찍 왔네. 오늘 수업 일찍 끝났어요. 아빠가 삼겹살 굽는다고 해서 빨리 왔어요. 그래? 배고프지? 네, 엄청 배고파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이 고기를 굽고 있었죠.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고생 많아요.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보험 해지했어? 응, 했어요. 잘했어.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맞아요.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그래, 평범하게.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아요. 저녁 식사는 즐거웠어요. 민수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저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 아빠가 그때 그렇게 된 거 후회 안 해요? 저는 손을 멈추고 민수를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후회? 무슨 후회? 아빠가 회사랑 싸우지 않았으면 다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가족도 힘들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게 힘들었어도 그게 맞는 일이었어. 하지만 민수야, 사람은 때로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쉬운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가 있거든. 아빠는 옳은 길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대단해요. 진실을 찾기 위해 그렇게 뛰어다닌 거.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이미 용감해. 그때 아빠 일로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줬잖아.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마쳤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봤죠.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민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편만 거실에 남았죠. 여보,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응, 뭐. 그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무서웠지. 엄청 무서웠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당신이랑 민수가 힘들게 사는 거였어. 바보 같아요. 나 원래 바보잖아.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어요. 남편도 저를 안아줬죠. 여보, 약속해요. 뭘? 이제 위험한 일 하지 말아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약속할게.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이제 우리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할 거야. 저는 안심했어요. 남편의 말을 믿었죠. 창밖으로는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은 험했지만 결국 이렇게 함께 달을 보고 있다고요. 보험금 청구서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속에는 의심과 배신, 진실과 사랑이 얽혀 있었어요. 남편은 2번 죽을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보험은 서류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걸요. 남편이 저를 지키려 했고, 저도 남편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민수를 지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응, 오늘 아침은 내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하고 싶어서.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민수 깨워야 하나? 아직 자게 놔둬요. 오늘 수업 늦게 시작한대요. 그래? 우리는 둘이서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맛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리가 더 맛있던데요? 아니야, 당신 요리가 최고야.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저녁엔 일찍 올게. 회식 있으면 하고 와도 돼요. 아니, 요즘 회식 안 해. 집에서 당신이랑 밥 먹는 게 더 좋아.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죠. 저는 창문으로 남편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한미라였습니다. 미라 씨? 한미라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여기서 뵙네요. 여기 사세요? 네,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렇구나. 잘 지내요? 한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려고요. 잘 됐네요. 부장님은 어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거의 정상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남편 살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한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미라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저도 그녀를 응원했죠. 헤어질 때 한미라가 말했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당신도 행복해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어요. 저는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민수도 학교에서 돌아왔죠. 우리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 남편이 말했어요. 좋은 프로젝트예요? 응,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됐네요. 그리고 민수, 너 취업 준비 어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빠. 다음 달에 면접 있어요.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똑똑하니까.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여보, 사랑해.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방 창문으로는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보험 청구서가 있었죠. 해지한 그 서류요. 저는 그걸 꺼내서 찢어버렸어요. 뭐해? 남편이 물었어요.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필요 없지. 저는 찢어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죠. 남편도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당연하지. 100살까지 살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평범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그런 평범한 내일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요. 보험금 청구서 한 장에서 시작된 긴 여정. 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고, 가족의 소중함이었죠. 남편은 2번 죽을 뻔했지만 결국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는 함께 이겨냈고,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평범한 부부의 평범하지 않았던 일련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평범해진 일상의 이야기죠.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일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